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엽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아쉽다고 밝힌 가운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무주택자나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해 새 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좀 한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그 다음 달 6월부터 이 부동산 세법이 강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이제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기대보다는 그렇게 많이들 내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물량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가격을 낮춰서 거래하려는 매물들도 찾아보기는 어려워서 예. 실제로 세제 강화를 앞둔 거래 증가 효과를 보는 것은 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는 그래도 약간 이 세금 부담을 덜려는 다주택자 예. 매물이 조금 쌓이는 듯한 지역들도 일부 있었는데요. 그렇죠. 당시에도 호가를 낮추는 경우들은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지금 현재 5월 같은 경우는 잔금까지 남은 기한이 얼마 없다 보니 이 내놓았던 매물들도 다시 회수를 하거나 호가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구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좀 싼 매물 위주로 찾다 보니 네. 거래 가격이 이제 협상이 되지 않아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가 거의 없고 현장에서는 뭐 중개업소에서는 표현을 거래 절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거래가 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6월이 되게 되면 양도세랑 종부세 부담이 이제 강화돼서 그렇죠. 적용을 받게 되는 예. 데다가 또 하반기에는 대선을 앞둔 규제 완화나 개발 호재 기대감 등으로 처분을 하지 않고 버티려는 수요자들이 또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네. 하반기까지도 이런 거래 소강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망세가 6월 이후로도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가운데 가격은 하향 조정되지 않으면서 일부 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적용되는 재건축 지역이라던가 혹은 뭐 교통 호재 같은 것들이 반영되는 역세권 개발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일부 거래되는 물건들이 신고가 네. 사례들을 나타내면서 통계상으로는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이제 전국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 4년 동안 전국 집값이 이제 10%가 뛰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서울은 실거래가를 봤을 때는 뭐 2배 이상 뛰는 그런 곳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그 집값 상승세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해 연간 상승폭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올해 변동 수준이 그만큼 나타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지만 여전히 이제 하반기 규제 완화를 통한 뭐 거래 기대감이나 가격이 유지되거나 혹은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시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네. 가격이 내리기보다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는 많지 않아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이고요. 앞서 보신 통계에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지금 17년 5월 대비 전국이 한 10% 정도, 서울이 한 네네. 15%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또 민간 통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같은 기간 민간 통계 발표하는 KB국민은행 통계 등에서는 2배 이상 높은 상승률, 한 30% 이상의 상승률을 서울 지역이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새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으로 체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의 노원이라던가 최근에 가격이 좀 뒤늦게 따라오르는 외곽 지역에서도 17년 5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2배 이상 시세가 오른 상황이다 보니 체감하는 수요자들의 가격 부담, 진입 장벽은 더 높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감하기로는 뭐 안 오른 곳이 없다, 이렇게 네, 느끼지 그래서 않겠습니까? 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실수요자 입장에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청약 시장에도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비교해 봤더니 청약 경쟁률이
6배가 올랐다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서울 기준 통계인데요. 17년 5월 그리고 지난해 20년 5월 기준으로 이후 1년간의 이제 연간 청약 경쟁률 분석을 했더니 서울이 17년 5월 기준 1년간은 15대 1 정도였는데 네. 20년 5월 기준 이후 1년간의 청약 경쟁률은 94대 1까지 높아진 것으로 6배 이상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같은 기간 전국 평균도 한 12대 1에서 24대 1까지 한 2배 정도 올라서 새 아파트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려는 수요자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청약 통장 구자 수가 저희가 2,500만 개가 넘을 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무래도 이제 구축 기존 재고 시장에서 대출 등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때보다는 초기 개인의 자본이 좀 덜 들어가는 방식이고 새 아파트가 워낙 경쟁력이 높은 상품이 그렇죠. 되다 보니 예. 청약 시장에 몰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청약 시장에서 당첨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제 30대나 뭐 부양 가정 수가 적고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짧은 이런 젊은 세대들이 계속 이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에서 너무 이제 뭐 비껴나가다 네. 보니까 뭐 가점제 위주 혹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이제 중장년층 중심의 이제 특별 공급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30대들은 당첨이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 대출을 통해서 기존 주택 매입을 하게 되는 영끌로 내몰렸다라는 분석도 최근에는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편의 목소리도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최근에 세대에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라던가 청년층 30대들이 새 아파트 당첨 경쟁에서 어느 정도 좀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개편 얘기가 여당 쪽에서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맞는 부분이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오랫동안 집이 없었던 중장년층 무주택 세대주들의 공급 비중은 또 줄어들게 된다.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 대립을 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을 좀 네. 혜택을 주면 한쪽은 또 손해를 볼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 총량이 거군요. 확 예. 늘어나지 않는 이상 결국에 이제 공급 배분을 차등을 하는 가운데 대상별로 계속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 네. 이 부분을 검토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시장에서는 워낙 이 청약 제도가 예전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정책적으로 뭐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층 이제 좀 정치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조금씩 손질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새 아파트 공급과 배분에 관련된 제도로서의 좀 총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이후에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부동산 시장은 금리하고 이제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이제 계속 저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 조만간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는 또 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준금리의 가상금리나 뭐 우대금리 같은 것들로 이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결정되게 되시니까 네. 새롭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시는 이제 신규 구매자들이 높아진 금리 영향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영향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네. 또 기존에 이제 신용대출이나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쓰고 계신 분들도 이제 금리 변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동결돼 있지만 사실은 가상금리라든가 우대금리가 조정이 되면서 기존의 변동금리를 쓰고 계신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올랐죠. 단계별로 예. 높아지는 금리 부담을 느끼고 계신데 절대적으로 지금 저금리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소득 안에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뭐 가계에는 타격이 오는 게 불가피하고 추가적으로 주택 구매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부담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어서 뭐 정부로서는 뭐 너무 급격하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할 필요도 있고 이제 미국 금리 변동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계나 이제 부동산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압박이 생길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이런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가 소비 정체로 연결되면서 네. 경제 회복에는 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이제 인상 시기나 인상 속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세 시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이주가 예정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셋값도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하반기까지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의 반포지구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이주가 예정된 곳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가을철에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계절적인 또 이사 수요들이 네. 겹치고 또 대부분 서울에서 재건축 이주를 하시는 분들이 기존의 생활 반경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가지는 못하고 그렇죠. 주변에서 이제 새 전세를 구하고 하다 보니 서울 이제 중심부에서 전세 물건 찾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전세 시장이 뭐 가격 변동률 통계상으로야 지난해 워낙 급등을 한 뒤라서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좀 오름세는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고 집값이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언제라도 전세 가격으로 좀 연장될 수 있는 이제 좀 환경이 있는 데다가 예. 물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많이 전환을 네네. 하기도 했고요. 또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에 월세로 전환하는 물건들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임대차 입법 이후에 장기 거주 종전보다는 좀 더 오래씩 전세에 거주하시는 패턴들이 나오다 보니까 물건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월별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전세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면 집값에도 이제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정부의 뭐 공공임대 공급이라든가 매입임대 공급 같은 것들이 계획대로 좀 잘 나와줘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매입임대 공급이라든가 이제 공공임대 공급 같은 것들이 좀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물량 대비를 할 수 있는 정부나 지자체의 임대 공급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의 후폭풍으로 이제 전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공공주도로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게 이제 시장이 되면서 본인이 그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잖아요. 이게 좀 민간 재개발도 조금 더 탄력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량으로 조금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정상화 과정, 활성화 과정이 좀 지지부진한 예. 모습이기는 합니다. 이 취임 직후부터 서울의 재건축 대표적인 밀집 지역들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사실은 이후에 이제 뭐 안전진단 완화라던가 아니면 뭐 층수 규제 같은 규제 완화들 뭐 이런 것들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빨라지면서 더 불안을 조장할 문제보다는 예. 오히려 이제 약속했던 공약 부분의 이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가격 불안해지면서 서울시에서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하는 등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부분은 좀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또 정부에서 여전히 공공주도의 이사대책 이후 공급 계획을 지속하겠다라는 이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이런 민관 이주 정비 사업 활성화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후에 공공이든 민간이든 시장에서는 적절한 협의와 이제 시너지를 내서 공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응답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지금은 뭐 지자체에서는 뭐 민간 이주로 규제 완화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네. 또 정부에서는 여전히 이제 공공 주도의 이제 공급 중저가 공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이후에 어떻게 공급이 현실화 또 속도를 낼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여전히 좀 이제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보실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그 민간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일단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민간이든 공공이든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공공이 더 잘할 수 있는 시행 부분이나 적절하게 좀 사업을 초반에 끌어줘야 되는 데들은 공공 주도로 하고 또 민간이 또 충분히 이제 수익성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들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자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나 이제 대상 지역들이 있는 것이니 협업해서 빨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제
지자체나 정부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이제 원칙적인 이런 공공주도와 민간의 이런 정책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누가 맞다, 누가 더 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각자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빨리 이제 좀 합의를 이뤄내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이사 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도심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신규 택지라던가 또 예정지 후보는 빠르게 발표를 네.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부분도 좀 염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갑자기 이사 대책 이후에 공급으로 선회한 것들 이제 공감하고 찬성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후보지들을 마구 양산해내서 시장의 가격만 오르고 공급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이제 공급하기로 한 계획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속도를 조금 적절하게 맞추면서 공급 계획을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임기도 사실 이번 얼마 안 정부가 남았죠. 얼마 예. 남지 않아서 새로운 것들을 뭐 계속 확대하고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있는 것들을 한번 정비하고 다듬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자라는 요구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이 부분에 좀 귀를 잘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기조가 변화할 것인가 이런 또 생각들도 기대감도 갖게 하는데 일단 오늘 민주당에서 그 특별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모이는데 여기서 뭔가 좀 변화가 감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큰 기조가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심판을 받은 만큼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는 했지만 여전히 투기 억제라던가 실수요 위주의 정책 또 공공주도 공급은 계속 이제 네네. 끌어나가겠다라는 기조였기 때문에 큰 골자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여러 번 강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주택자나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 완화 같은 주택 구입 자금을 좀 더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 혹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같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과세 부담을 조금 적절하게 조정해 줘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네네. 그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청약제도 앞서 말씀 나눈 청약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제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무주택자에게 LTV를 90%까지 확 풀어줘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시장에서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규제 지역에서 현재 기본 LTV가 40%인데 뭐 아무리 실수요자라고 해도 또 단번에 저희가 가지고 왔던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의 근간을 완전히 좀 흔들면서 과도하게 LTV를 높이는 지원책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만큼 이것은 그냥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더 이제 자금 마련 쪽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상징적인 발언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LTV 규제 지역에서 LTV 40%로 돼 있는 혹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약간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수준을 높이던가 아니면은 대상 이제 가구의 소득이나 혹은 거래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 범위를 조금 넓히거나 이런 식의 대상 확대가 최종적으로는 조금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결정이 좀 늦어지고 있다 보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계속 불확실하고 이제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이 내용들을 신중하게 검토는 하지만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좀 빠른 결정 내용이 나와주는 게 현재로서 수요자분들은 제일 기다리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